일본에는 3대 RPG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드래곤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 그리고 바로 진 여신전생입니다. 이 시리즈는 파생작도 많고 외전도 많은데 이번에는 진 여신전생 5탄 발매 기념으로 본가 시리즈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진 여신전생은 아틀라스가 개발하고 남코가 페미컴으로 발매한 디지털 데빌 스토리 여신전생2의 리부트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 여신전생의 첫 타이틀이지만 여신전생 시리즈로는 세 번째 작품이기도 하죠. 타이틀 표기가 신 디지털 데빌 스토리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데빌 스토리, DDS는 이후 여러 작품에 쓰이는데요. 꼭 제목에 여신전생이 안 들어가도 DDS라 표기되면 모두 정통 본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1세대 여신전생을 표시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 DDS에 속하는 작품은 진 여신전생, 진 여신전생 2, 진 여신전생 이프, 진 여신전생 데빌 서머너, 데빌 서머너 소울 해커즈이며 그렇지 않은 진 여신전생 3, 진 여신전생 4, 진 여신전생 4 파이널, 그리고 진 여신전생 5는 여기서 벗어난 작품입니다. 디지털 데빌 스토리 여신전생2는 역대 페미컴 RPG 베스트 3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1편인 디지털 데빌 스토리 여신전생은 니시타니 아야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2편은 순수한 창작물이었죠. 이를 주도한 것은 훗날 악마 화가로 유명해지는 가네코 카즈마와 게임 디자이너 이토 류타로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 둘과 프로듀서인 오카다 코지, 사운드 디렉터인 마스코 츠카사와 함께 처음 작업을 하게 되지요. 이들은 훗날 진 여신전생을 만든 4명의 창조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신전생2의 성공에 고무된 이들은 하청을 받는 개발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브랜드로 게임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1992년 발매된 슈퍼 패미컴용 게임 진 여신전생입니다. 암울하고 배덕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 멀티 엔딩 시스템, 그리고 가네코 카즈마가 그려낸 그로데스크한 악마의 세계는 기존의 RPG는 물론 일본 게임의 공식을 뒤집어 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멀티 엔딩은 화제였는데요. 여신전생2는 당시 패미컴 게임은 낮은 용량으로 인해 꿈도 못 꾸던 멀티 엔딩으로 화제가 되었죠. 진 여신전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한 3가지의 멀티 엔딩을 자랑했습니다. 천사 루트인 로우, 인간 루트인 뉴트럴, 악마 루트인 카오스의 3갈래 시나리오였죠. 게임 속에서 인간은 여러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 친했던 사람을 죽이는지 아니면 살리는지, 어떤 악마와 계약을 맺고 시련을 헤쳐나가는지, 자주 드나드는 장소,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시나리오의 진행이 달라졌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을 묘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사는 착하고 악마는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작품은 사고가 이분법으로 나뉘기 쉬운 어린아이인 제가 플레이할 때도 선악의 구분을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천사는 인간미가 결여되어 있고 악마는 인간미가 넘치죠. 그래서 천사가 무섭고 악마에게 공감이 가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띄우기 위한 장치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배경이었죠. 이 작품은 일본의 실제 지명, 건물명, 도로명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게임에서 주인공이 처음 악마와 만나는 곳이 이노가시라 공원인데요. 이곳은 괴담, 흉흉한 소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만큼 악마와 만나기 좋은 장소는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배경의 상황 묘사도 일본인에게 리얼했습니다. 이 게임의 소재는 미국과 일본의 대립, 그리고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공포의 대왕이었죠.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의 충격이 서서히 퍼지는 시점이었고 일본인들은 이로 인해 세상의 종말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85년 미국의 주도로 맺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미국이 고압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또한 시나리오적으로도 친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볼 일이 없으니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작품의 많은 것은 나가이고의 걸작 데빌맨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악마가 어머니를 흡수하는 바람에 악마와 싸웠더니 어머니가 죽었다는 시나리오는 데빌맨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기말적 이야기를 다룬 나가이고의 여러 작품에서 모티브를 땄죠. 문제라면 여신전생 시리즈에 살짝 배어나오는 우익 사관입니다. 카오스루토의 아군은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주의자인 계엄사령관 고토인데요. 이토는 이 사람의 모델이 미시마 유키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자유대 걸기, 전쟁이 가능한 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한 극우이기도 하죠. 로우루트의 아군은 야훼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벗어난 고토를 처단하려는 미국 대사 토르먼인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우는 일본의 극우주의자, 카오스의 토르먼은 일본의 핵을 투하한 트루먼 대통령에서 따온 겁니다.
이쯤 되면 토르먼이 말하는 야훼가 주도하는 질서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란 뜻이죠. 그리고 토르먼은 야훼의 권능을 발휘하여 악신에게 묻은 고통을 처리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야훼의 권능이 바로 ICBM, 핵폭탄이죠. 이후 플레이어는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핵을 발사, 일본은 대파괴의 시대를 맞게 되죠. 풀어보자면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본에 간섭을 시작하자 일본은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주인공을 비롯한 일본의 국민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게 당한 피해국의 국민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일본인은 피해자라는 거니까요. 여신전생은 물론 페르소나에서 여러가지 우익 요소가 나와서 사람들이 불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원조가 이런 게임이었으니 요즘은 오히려 도끼가 좀 빠진 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작품은 처음 걸음마를 한 개발사의 작품으로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2년 뒤인 1994년 후속작인 진 여신전생 2가 발매됩니다. 전작의 로우루트로부터 30년이 지난 대파괴 이후의 세계죠. 여신전생 시리즈는 마음에 드는 루트로 골라 할 수 있지만 팬들은 누가 뭐래도 뉴트럴 루트를 고르는 성향이 있는데요. 얻는 것도 많고 스토리도 제일 흥미진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트럴 루트를 골라서 둘 다 처리했던지라 로우 루트 이후 30년이라는 점은 비판받기 좋은 요소였습니다만 제작사 입장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게임은 여신전생2의 리메이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 여신전생 1편과 2편은 히트작인 여신전생2를 쪼개서 손질을 많이 해서 리메이크한 작품이란 뜻이죠. 1편이 우익 성향이 강해서 한국에서 호불호가 갈렸다면 2편은 다른 의미에서 호불호가 갈릴 만도 한데요. 미국의 핵미사일을 토르먼은 야훼의 권능이라 표현하죠. 2편의 내용은 그 야훼의 목을 치는 기독교 신자분들이 보시면 화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여신전생 시리즈 중 최고의 게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말이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1편과 2편이 시리즈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라는커녕 정식 발매도 안 된 이유를 알만하네요. 이 작품은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드문 확률로 게임을 기동하면 화면에 빨간 글자로 빨리 끄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 제작사인 아틀라스는 이는 루머일 뿐이라고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후 영상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진상이 밝혀졌죠. 아틀라스는 메인 스텝이 게임을 기획하면 프로그램 등은 외주를 맡기는데요. 이 외주 인원 중 한 명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합니다. 오가타 코지가 크게 화를 내는 바람에 이 장면은 초기 생산분에서만 나온다고 하네요. 1994년에 발매된 진 여신전생 이후는 조금 특이한 작품이지요. 무대가 고등학교로 전작들에 비해 작습니다. 즉 외전격인 작품이죠. 팀 내부에선 다음 작품인 3편을 어떻게 만들지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이토 류타로는 쉬어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의미로 1, 2편의 무거운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새로운 작품을 기획합니다. 첫 작품인 디지털 데빌 스토리 여신전생이 학원물, 학교를 다룬 작품인지라 학원물로 결정되었죠. 진 여신전생 이프라는 제목은 가네코 카즈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초대 진 여신전생을 기획할 때 버려진 제목 중 하나인 여신전생 도쿄 이문이란 제목에 이문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 여신전생 이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다가 무대가 학교니 한자어인 이문보다는 발음이 비슷한 영어인 이프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프라 지었습니다. 이후 이문이라는 이름은 여신전생 4총사 중 일부가 회사를 떠나기 전 만든 마지막 작품에 쓰입니다. 바로 아틀라스 게임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페르소나 시리즈의 첫 작품 여신인물록 페르소나입니다. 그들이 퇴사한 후 만든 페르소나2부터는 1기 멤버의 여행력을 지우는 과정에서 이문이란 단어는 빠지게 되지만 이후에도 각종 여신전생의 파생작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 작품은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강하게 배어 들어가는데요. 애초에 제목 자체가 1968년 만들어진 컬트 영화 이프의 패러디죠. 폰트도 그렇고 캐릭터들 교복 디자인도 그렇고 빼박입니다. 특히 이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게임의 빌런 하자말 떠올리실 겁니다. 심지어 작품 내의 여러 대사들도 그대로 패러디되었죠. 무엇보다 이 작품의 주제는 갑자기 평온한 일상이 사라지고 학교가 마계에 던져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데요. 이프라는 영화 자체가 학교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억압하는 자와 대항하는 자들이 총싸움까지 벌이는 내용이니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게임 내용도 절로 이해가 되실 정도입니다. 무대는 작은 작품이지만 시나리오의 무게는 범상치 않습니다. 과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며 이들이 벌이는 군상극의 완성도도 뛰어나지요.
친구를 팔아먹는 전개가 태연하게 나오고 이들의 운명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묘사는 지금 영화, 드라마에 나와도 충격적인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주인공, 바로 플레이어인 여러분에게 있지요. 이 작품은 특별한意義를 갖고 있습니다. 여신전생2를 리메이크하면서 진 여신전생 1편과 2편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이상 가는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프8는 굳이 방대하고 장엄한 스토리가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게 된 작품이 1995년 세가 세턴으로 발매된 진 여신전생 데빌 서머너입니다. 원래는 3편으로 기획하고 뼈대를 만들었지만 2편이 야회를 쳐부수는 엄청난 스케일인데 3편이 지역 토지신을 쳐부수면 급수가 안 맞기 때문에 외전으로 기획되었죠. 이 작품은 세가 세턴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왜 잘 팔리는 플레이테이션을 놔두고 하필 세가 세턴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십니다만 1995년에는 세가 세턴이 훨씬 잘 나갔습니다. 반면 1996년 바이오 해저드가 나오기 전까지 플레이테이션은 미래가 없는 하드웨어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턴으로 게임을 내고 싶던 메이커가 줄을 이었고 아틀라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찌 보면 이 선택이 참 옳았다고 봅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온 가족이 즐기는 플레이테이션에 맞지 않았고 이후 PSP로 이식되면서 많은 검열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지금 돌아보면 좋은 선택 같습니다. 전작이 이프의 패러디라면 이 작품은 누가 뭐래도 루팡 3세의 패러디가 많습니다. 작품 노선이 하드보일드 탐정물이었으니까요. 또한 화제가 된 것은 악마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악마 화가로 유명해진 가네코 카즈마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작업을 시작하여 그의 화풍을 완성시킨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화풍은 곧 여신전생의 정체성이 되었죠. 단순히 상상만이 아니라 신화 등 다양한 작품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악마들은 디자인 곳곳에 그 신화의 유래가 배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바로 악마의 수입니다. 이 편이 50채 정도였다면 데빌 서머너는 무려 300채입니다. 소프트웨어인 진 여신전생 악마 전서에 의하면 이 디자인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각국의 신화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고요.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은 이후 진 여신전생은 물론 페르소나 5, 진 여신전생 5에까지 이 악마들 중 대부분을 돌려쓰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하면 떠오르는 유명 페르소나인 요시츠네도 이 작품에서 처음 나왔죠. 또한 여성 캐릭터인 레이호는 지금도 팬들에게 손꼽히는 인기 캐릭터죠. 속편인 데빌 서머너 소울 해커즈에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이고 페르소나2에서는 대놓고 패러디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작품은 전체 여신전생 시리즈 중 탑3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이야 페미통 리뷰는 광고비만 팍팍 안겨주면 게임도 안 해보고 만점도 팍팍 안겨주는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되는 수준 이하의 리뷰 취급을 받지만 이때는 정말 게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깐깐하게 점수를 주기로 유명했죠. 이 작품은 크로스 리뷰에서 무려 35점을 받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진 여신전생 시리즈 중 유일한 성과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당시 세가 세턴 황금기와 맞물려 36만 장이란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진 여신전생 시리즈 중 1위이며 아주 먼 훗날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진 여신전생 3와 확장판인 매니악스를 합친 수치, 닌텐도 3DS로 발매된 진 여신전생 4와 외전인 4 파이널을 합친 수치 이상이기도 하지요. 즉, 진 여신전생 최고 히트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게임 대상은 놓치고 말았는데 하필 경쟁작이 지금도 마스터피스인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였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대박 이후 이 타이틀은 진 여신전생의 이름을 떼고 데빌 서머너라는 별도의 시리즈로 발매됩니다. 이렇게 1기 진 여신전생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에는 2기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괜찮으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